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역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논쟁거리를 낳았습니다. 이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5년에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시킨 사건으로서 유신 시절에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법조계 내에서 치욕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박 후보의 발언이 우연한 실수는 아닌 것 같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실까요? 그 박 후보의 역사적인 어떤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판결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2007년에 재심 판결이 나면서 이전 판결은 무효화된 거죠. 완전히 없어진 것인데, 이거를 글쎄요, 그것의 역사적인 판단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좀, 물론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기도 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몰랐다면 몰라도 문제고, 알았다면 알아도 알면서 그렇게 피해갔다라는 역사인식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박 후보를 위한 변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서 그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사과의 논평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그 박 후보는 그냥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달라 이런 취지로,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사과인지 아니면은 마지못해 하는 건지 좀 약간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약간 좀 짜증난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박 후보가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좀 정치 노선이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박근혜 후보가 국민에서 상당수 지지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그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떠면은 공적인 면, 경제 발전적인 측면이겠죠. 그 과실을 상당 부분 혜택을 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꾸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회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 후보가 장차 이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나라 국정을 5년 정도 이끌 건데, 그 과거 어떻든 간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부친이지만 과거 한나라를 거의 약 20여 년 통치했던 그 과거 체제에 대한 판단은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정치 철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 때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일이나 봐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5.16이라는 것 자체가 구국의 결단이니 뭐니 해도 결국 쿠데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그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그랬다는 측면 역시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버지에 관련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국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신 이상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국민에게 정확히 표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어떤 한 개인에게만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약 40%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성폭행한 성폭행 사건이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잔혹한 성범죄. 특히 아동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분노, 그리고 가해자가 치러야 할 죄값이 여타 범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거리에서 만난 시민은 일반 살인범과 아동 성범죄자 중 어느 쪽을 더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성범죄자도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저라면 둘 다 높게 때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동 성범죄 쪽에 더 심각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죽어서까지. 제가 판사라면 아동 성범죄자를 더 그냥 높게 처벌할 것 같아요. 그놈이 그러면 똑같이 다 사형시켜야 돼. 둘 다 아주 높게 처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함께 몇몇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벌처럼 생색내기가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잔혹한 아동 성범죄가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방어가 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데요. 범행 상다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들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지 않은 가벼운 성,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성, 이것들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예, 사실 성범죄는 과거에도 있었겠죠. 원시 시대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뭔가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개인의 어떤 인격적 장애도 있을 수 있겠고, 성범죄를 좀 가벼이 여기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겠고, 성개방적인 사회 문화라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성의 과다 노출에 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범인 자체의 그런 인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 측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 포르노물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시켜준다, 이런 이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하고, 또 이 아동들이 좀 특히 소외된 계층 아동들이 좀 너무 심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점, 그런 것들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범죄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식이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게 잘못되기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공부를 해야 돼서 아동 성범죄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쭉 인터넷에서 보고 있으면 참 아이러니가, 그런 아주 심각한 아동 범죄에 대한 그걸 고발하는 바로 옆에 또 온갖 또 이상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떠다니고, 우리 사회에 뭔가 좀 모순된 것들이 있지 않나, 특히 성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범죄라는 어떤 극단적인 현상을 이끌어내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겠다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4살 여성 아동을 이제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 있었죠. 저거 미친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최근에야 이제 법원에서 살짝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국 법관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 보면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명의 아동이 성폭행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데, 사실 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아서 사실 3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중 절반이 되는 가해자가 결국은 집행유예라면 결국 감옥에 안 간다는 그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되게
좀 개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결국 법원의 약한 처벌 때문에 풀려난 성범죄자들이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번에는 위협적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다는 거죠. 백대원 이번에 얼마나 늘린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행, 그리고 유사성폭행,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만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근데 14세에서 19세 정도의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10월에 국회에 이제 제출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성폭행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진작 좀 이렇게 좀 높여갖고 좀 엄벌을 하지 왜 이제 와서 꼭 사건이 터져서 국민 여론이 들끓어야만이 이런 대책이 나오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양변, 그동안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이 낮은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낮았느냐 아니었냐에 관해서도 조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정형이 뭐 10년 이상, 지금 무기징역이 있으면은 왜 무기징역이라고 해놓고 사람을 5년 이렇게 처벌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 뭐 합의를 했느냐, 뭐 아니면 또 그 당시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딱딱 절반씩 끊어지잖아요. 절반씩 줄어들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뭐 평균적으로는 8년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이 8년이란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했던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줘야 할 것인데, 아마 이번에 양형 기준 올린 이유는 이제 국민 정서를 반영을 해서 이제 설령 무리해서, 그러니까 약간 의심스럽게 낮추는 일은 아예 없애도록 그런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또 법원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저는 또 사실은 안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 뻔뻔스러운 범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벌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 4명의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만 보더라도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자신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론을 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감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판은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아동 성폭행이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살인보다 더한 거거든요. 진짜 영혼을 살인하는 영혼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동 성폭행범은 정말 좀 심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신형이고, 그리고 뭐 미국의 캔자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을 다 치르고 나와서도 무조건 정신병으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람이 아닌 인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떠나서 일단 가해자 처벌에 관한 대책으로는 최대한 엄하고 중하게, 정말 그런 내가 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완전히 격리되고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뭐 진짜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거세까지 당한다는 그런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겁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전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 이러면 12년 선고 뭐 충분히 뭐 수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양형을 감경, 우리가 뭐 법률 용어로 뭐 아마 심신 뭐 미약 정도 인정해 준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사실 술에 취하면 아까도 뭐 서대도 나왔지만 술에 취하면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폭행 사건도 많고 특히 인신에 관한 범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뭐 심신미약 우리 공부는 했지만, 그럴 때 저기 늘 궁금한 게, 그럴 때 이제 형을 감경해 준다, 이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제 술을 먹고 그러니까 성범죄의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특히 뭐 대부분이 이제 술에 취했고, 범죄 시간대도 다양해요. 뭐 낮술을 먹고 오후에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술 먹다가 오전에 출근하는
뭐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 중고등학생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심신미약, 상실 이런 거는 성범죄에 한해서는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술 먹었다고 감경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소에도 잘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에 그 심신 감경을 해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독일법 같이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법률로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이론적으로는 심신 감경을 해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술 먹은 걸 가지고 이런 경우에 감경을 한다. 이런 경우는 저도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 감경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형량이 대폭 올라갔잖아요. 그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하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아동,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성폭행 중에서는 이제 성추행이 아닌 강간에 한해서는 전 사형을 규정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이제 범죄에서 이제 강간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살인죄가 이제 5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5년 이상이면 사형까지 가능한데 살인죄보다 특히 더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 뭐 부부싸움 끝에 뭐 정당방위까지 인정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간 유치하게 얘기하면 뭐 원수를 만났다 외나무 다리에서 그럴 경우에 이제 살인 범죄 저질 수 있는데 약간의 뭐랄까 뭐 정상 참작의 여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 근데 정말 사형시켜야죠. 이런 범죄는 뭐 애 입장에서는 평생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언젠가 다시 나와서 또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형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 사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사형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안 들어오시네요. 강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다만 필요한 거는 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아예 생각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처벌만 돼야 되는가 아니면 아까 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벌은 처벌이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필요성도 사회라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뭐 완전히 격리하고 없애고 이런다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자꾸 뭔가 잘못되고 어긋낸 것이 있을 때 다 잘라내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만 나가서는 우리가 사회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요.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그런 처벌, 그다음에 또 이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 그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인데요. 일단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범죄 예방과 그리고 차후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보통 재범을 하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도 가서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화려한 기술들을 배워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다른 나라들 거 선진국 거 잘 따라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캐나다가 재범률이 제일 낮대요. 그 성범죄자들. 그런 거나 좀 수입해가지고 그런 교화하는 부분도 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문제가 점으로 생각되는 게 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꼭 치료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범죄자를 꼭 병으로만 단정 짓고 보는데 사실 모든 범죄는 그 병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뭐 절도, 살인 뭐 이런 것들 다 뭐 사이코패스니 뭐 절도벽이니 이런 정신병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범죄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범죄도 똑같이 뭐 그런 충동 조절 장애나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꼭 병적인 요소로 봐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프로이드 영향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일단은 지금 성범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모든 문제, 절도 같은 거, 절도습병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다들 이제 제일 문제는 제가 본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들어가서 개화돼서 순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범죄 스킬들을 배워가지고 우리 더 강력한 놈이 온다 이러잖아요. 강력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꼭 성범죄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개선, 교화 그런 작업들은 선진국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야말로 좀 수입을 해가지고 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같은 사람으로 보질 않고 이걸 단순한 도구나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성범죄를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상대방을 인격체로서 보지 않는 게 일단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절도나 다른 범죄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까도 백변이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강간을 하면서 뭐 아동이건 여성이건 강간을 하면서 가끔 이제 범죄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 그 여자도 즐겼다. 예? 그러자마자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 아니면 절도를 한다. 그럼 그럼 피해자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진짜 일부 성범죄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그때 그 여자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 장애적인 요소가 다른 범죄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그 수사나 재판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들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 나왔죠. 그 성범죄 피해자는 2번 죽인다, 뭐 3번 죽인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일단은 뭐 경찰 조사할 때 피해자 조사는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럼 간혹가다 이제 대질 조사도 당연히 대부분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또 법정에서 뭐 피고인이 뭐 다툴 경우에는 법정까지 나와서 공개 재판이니까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현재 사법 구조가 뭐 적법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이 아동 성범죄자까지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때 저 아저씨가 제 옷을 벗겼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봐서 대부분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 영상을 통해서 피해 당시의 진술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경찰과 아동의 단둘이 대면 조사가 아니라 뭐 전문가, 아동 심리사라든가 이런 사람이랑 대동해서 그걸 가능하면 여자 경찰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배려를 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대질 조사는 가능하면은 진술의 신빙성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안 하고 또 법정에서 다툴 경우에도 동영상을 그냥 틉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상황이니만큼 아무리 개선을 해도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뭐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그 아는 그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어린이까지는 아니고 미성년자여서 성범죄 피해자여서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네가 성폭행을 당했냐라고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연애했니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차마 그 어린 친구한테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당하는 피해자는 난 성폭행을 당했는데 검사가 연애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격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앞으로 그런 어떤 섬세한 배려까지 더 추가가 된다면 뭐 그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수사기관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피해자 이런 건 배운 적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하면 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성범죄 같은 게 남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인도 없고 그냥 진짜 피해자 진술만으로 거의 이 수사나 재판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좀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아까 김원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또 그렇다고 가해자를 그냥 정말 아주 단순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절차를 지켜가면서도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도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최대한 가해자하고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과거 얘기입니다만 제가 피해자 고소 대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심, 2심 범죄 법정에서 재판까지 했는데 재판장이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재판장이 그 옷을 어떻게 벗었는지 한번 벗어보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공개된 장소는 아니고 이제 밀실에서 이제 여자 판사가 보는 앞에서 이제 하긴 했는데 저런 요구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또 그러지 않죠. 그런 게 있다가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요. 그러면 작살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피해자 보호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침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해자 정부의 지침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말했듯이 성범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숨겨진 장소에서 이뤄지고 또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친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해자들이 설득 나서질 못하는 것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위에 털어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성범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친고죄 폐지 여부 이런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도 인식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밖에도 참 많은 피해자들이 요즘 뭐 언론에 오르락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가해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피해 배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특수하게 초등학교에서 이게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에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 어떤 피해자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야 그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재정 지원부터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평생을 거의 아픔 속에 살아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말로만 뭐 항상 이런 일 나오면 많잖아요. 정부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래 저쩌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피해자들이 피해 입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소외 아동, 그러니까 잠재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구제책, 뭐 예를 들어서 좀 보통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소외된 지역에 또 CCTV도 좀 많이 달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대책들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대책, 뭐 예방 대책, 뭐 이런 대책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계속 얘기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처벌은 저는 그래요. 처벌은 강력하게 하고 세 개가 동시에 필요한데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예방. 여기서 예방은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의 예방과 또 일단 한번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방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배상.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처벌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 친고죄 폐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 경우에는 뭐 친고죄가 지금은 이제 폐지돼 있지 않나요? 이미 폐지돼 있는데요. 뭐 그 성인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저는 어느 정도 그 성인의 경우는 유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식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화학적 거세니 또 거기다 뭐 물리적 거세 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 잠재적 범죄자들의 위하를 가하는 측면에서 진짜 물리적 거세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리고 물리적 거세라면 도저히 더 이상 성범죄를 못한다면 물리적 거세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지 못하게 할 모든 걸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플러스로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재범이 아까 이제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범자 관리를 잘못한 과실도 물어야 한다. 어떤 지금 말을 한 것처럼 정말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인간을 풀어놓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안 하려면 안에 있을 때 확실하게 예방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아예 재범을 못하게 그냥 무기징역도 괜찮아요. 그냥 중신형으로. 그렇죠. 아동 성폭행 무조건 중신형. 스위스 거 아주 마음에 들던데 그거.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뭐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음식에 다 약 탄다는 말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 탄다잖아요. 성적인 욕구를 뭐 감쇄시킬 수 있는 약을 탄다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가장 뜬구름 잡기 얘기가 저거 같아요.
그 교화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교화를 해야 된다. 그 성범죄자 교화 아주 바람직한 얘기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 물리적, 화학적 수단이 없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교종을 통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성범죄자라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죄질이 안 좋았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교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뜬구름 잡기 아닌가. 그건 뜬구름 잡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폭력 상담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수록 오히려 더 교화를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들이 본인이 아까 뭐 백변이나 김변도 얘기하셨듯이 본인이 가해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대요. 그렇게 해서 쉽게 교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또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저는 물리적 것에 반대하잖아. 그런 어떤 좀 단적인 방법도 필요한 것이지 일단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교화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진짜 변호사 간판 딱 대고 얘기하면 그런 놈들은 진짜 연구격리 해가지고 그 치료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치료할 돈으로 차라리 피해자 그 정신치료 해주는데 그 재정을 쓰는 게 낫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영구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적으로 사형이 괜찮아요. 제 생각에. 사형은 또 반대고. 돈드니까 그냥 사형을 시키고 이거 정말 이거 행위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구 격리 내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우리 그 지금 아동물 이런 거 보면서 언론에서 또 한 가지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맨날 나오는 게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성폭행범을 집을 가택 수색을 해봤더니 PC에서 음란물 동영상이 몇 개가 나온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뭐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를 찾는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거의 다 알아봐야죠. 걸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동 범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들,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상당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래도 넘어가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 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화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도 힘들고요. 물론 노력은 해야죠. 계속 주입은 시켜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사회 정의 실현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이 과연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조차도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너무나 무방비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성남시랑 강남구에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해봤는데 일단 아동 성범죄자들은 제가 봤을 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장애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뭐 일부러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화를 한다고. 교화가 불가능한 대상한테 교화를 한다. 교화가 불가능한지 어쩐지 우리는 지금 교화를 하고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이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정신병원에 장애가 있어서 지금 뭐 계신 분들이 약물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절대 치유 안 돼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못 해야 될 사람인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엉성하다라는 거예요. 아동 성범죄 3살, 6살, 5살짜리 6살, 5살짜리 말고 일반적으로. 아동 성범죄. 아니 왜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주냐고요. 돈 들게. 격리하는 것도 너무 비싸요. 제 생각에 격리하는 것도. 그래도 약물 치료는 해죠. 피해자 보호하는데 쓰자고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약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주냐고. 약을 왜 만들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물리적 것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 돈이 안 들잖아. 그거는. 치료를 해야지. 치료는. 치료까지는 필요하고 치료에 과연 치료할 사람인지 아닌지 교화 대상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거 가리는 과정도 필요하다. 뭐 얘기는 뭐 더 이상 해봐야 이제 돌고 돌 것 같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신상 공개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이제 미리미리 조심을 해서 피해를 좀 예방할 수도 있었는 대책의 하나로. 근데 신상 공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신상 공개든 전자팔찌든 팔찌가 아니라 발찌죠. 생각보다 효과는 높다 그러더라고요. 전자팔찌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교해서 재범률이 거의 1%대로 떨어졌다고 하고 신상 공개도 조금은 도움은 될 텐데 지금보다 좀 더
좀 더 잘 알 수 있게. 더 널리 알려야죠. 그러니까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게 신상 공개에 보면 이렇게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못 알아보거든요, 사실은. 그거 이상의 어떤 조치들이 좀 그러니까 좀 필요하지 최근 않을까. 사진 올리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약간 얘기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범죄자들,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텔레비에서 막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얼굴 다 덮어주잖아요. 가려주잖아. 그런 데부터 까야 돼요. 그런 데 까야 정확하게 국민들이 제가 어떻게 생겼나 지금 현 시점에서 알 수도 있고. 저는 그 포털에 하나의 그 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범죄자 란이 하나의 모든 포털에 의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검색하면 뭐 서초구, 강남구, 뭐 용인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 무슨 동에 바로 사진이 뜨게. 그러니까 늘 그냥 쉽게 말해서 오늘의 성범죄자 성범죄자 예를 들면 추가됐으면 이렇게 뜨고 그래서 매일 검색할 수 있게 우리 동네 없나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 헌법 위반인가요? 그러게요. 참 그 인권의 보호자인 변호사들이 참 너무 나가는 거 아니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권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이런 범죄 그 아동 성폭행 이런 범죄자들한테 인권 얘기하는 거는 입에 담기도 사실 좀 그러네요, 저는. 네, 지금 아동 범죄에 한해서 오늘 아동 성범죄에 한해서 아동 범죄에 국한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도 필요하다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나가다 보면 또 억울한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죠.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각종 성범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제 형량을 높여서 처벌을 많이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식의 조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양변 말처럼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 갖고는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동 성범죄가 사라지도록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형법 체계의 보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제8회 이제 두 번째 토론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주제를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도권 전셋값,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얼어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주요 골자로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10%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는커녕 빈부격차만 더욱 확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취득세 감면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설익은 대책은 시행이 지연돼 헛된 기대감만 심어줬는데요. 그렇다면 90 경기 활성화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2012년 9월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2008년 6월에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시작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조치들을 발표한 것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냈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한데 사실 시장의 평가는 많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참여정부 때 박아놓은 규제 대목들을 뽑았다는 표현 자체가 과연 이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그 취득세 감면, 그 양도세 뭐 이렇게 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뭐 집을 사라는 건가요? 그럼 결국 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4%에서 2%에서 1%까지 떨어뜨렸는데 취득세는 집을 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만약에 저 같은 제가 혹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는 후년에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 대책들이 과연 이게 시장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하우스포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시장 회복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이 둔화된 국내 경기를 어느 정도 재정 지원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으로 가게 살림이 좀 나아질까요? 일단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세 조치입니다. 일단 먼저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는 올해 말까지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해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 금액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와 생산 촉진을 위해서 자동차와 대형 가전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의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의 계획대로만 한다면 감세 규모가 2조 8초 7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끝나는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어떤 효과, 반짝 효과에 그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와서 왜 이런 정책을 내놓는지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오늘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다 지금 다음에 대통령에 쏠려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이걸 언제 적용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해석들도 분분한 상태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언론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비판적인,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훨씬. 사실 저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개월을 먼저 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3개월 해보고 다음 정권에서 좋으면 괜찮으면 계속 가야죠. 예, 괜찮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오는 정책들이 그때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기 충분한 시기인데요. 어떤 계획들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곳은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입니다. 네,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경제 전문가들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했느냐? 왜일까요?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닐까요? 저는 답답한 게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나오면 부동산, 건설 이런 게 항상 아직까지도 화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 물론 중요한 어떤 사회적 팩터긴 하지만 창의력이 정말 없구나, 우리.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아요. 사실 부동산 거래가 참여정부 이래로 많이 거의 죽었잖아요. 사라졌어요. 지금 진짜 서울에서 집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시장이 죽으면 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물론 이상은 참 좋죠. 그 옛날에 뭐 종부세니 뭐 양도세 취득세 올리는 것 분명 이상은 좋은데 그 투기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이상은 좋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일단은 뭐 지금 뭐 실효성의 의문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어느 정도 일단 당근을 내놔야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마치 경제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된 게 사실 그다지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정말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정책 자체는 저는 그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 등간 태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많죠. 물론 많은데 아니 집 없는 사람을 빈대로 아니 일단 부동산이 거래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집을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그럼 A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집을 구하는데 양도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못 가요 이사를. 그러면은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은 뭐였냐면 이제 정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는 것과 그거를 규제하자는 건 아니고 투자 수단을 그 전에 두채 세채 뭐 집 돌려서 사고 뭐 대출을 받아서 다시 집가 올린 다음에 팔고 이런 거 막자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한 건 사실인데 실제로 그거 뭐 어느 정도는 막아지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피해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거는 그 백 의원이 오해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들은 면제됩니다. 아예 안 내요? 비과세죠.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그곳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죠. 근데 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는 1가구 2주택자 또는 다가구 주택자 이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제 토지나 건물의 거래 이럴 때 이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집을 못 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번 내세운 대책이 여러 가지는 있죠. 뭐 부동산에 관한 것도 있고, 뭐 근로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소비세 문제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의 성장률 보니까 2%대로 또 낮췄던데 전망을.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쓰든지 이 부동산으로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위축된 거 아니에요. 돈을 지금 잘 못 쓰는 거죠, 일단. 있는 사람들도 아끼는, 있는 사람들도 자제하고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쪽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올 연초에 뭐 작년 매 하고 있는 뭐 그 진짜 빈곤층들의 어떤 최저임금을 좀 올려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돈 올려준 대로 써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딱 투자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안 쓰는 것 뿐이지, 없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생기 들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좀 해주고, 고용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좀 쓸데없는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느낌이 안 좋네요. 이 정책이 지금 3개월짜리죠. 3개월짜리. 그렇죠. 예, 이게 부동산 정책은 좀 거시적이고 좀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차근차근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 3개월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 3개월 한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아무 변동이 없을 거예요. 아니,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던 사람이 살 시기를 늦추고, 또 그 입주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입주해야 되는 분들도 늦추고, 또 입주해야 될, 그러니까 시점 이후에 입주해야 될 사람은 땡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괜히 세수만 줄어드는, 어차피 할 사람들만 하고 세수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뭐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좀 더 참여력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왕에 현 정권은 이제 정말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뭐 새로운 정책을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이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이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좀 정말 어떤 것이 그 나라 전체의 어떤 산업이나 핏줄을 다시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부동산 문제 이 정도로 하고. 네, 저는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조용히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백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번 논제는 뭐 부동산 대책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넘어가고요. 이 경제 활성화 대책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점되어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라든가, 이건 또 돈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고가의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소비세를 인하해준다, 뭐 이런 것이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뭐 기업이나 대기업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지금 제가 뭐 이번 나온 대책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못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무것도 안 내놓는 게 낫다고.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일정하게 실제 뭐 지금 취득세나 양도세 하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 심리를 좀 이제 그 주택을 좀 사보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제가 또 공격을 당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뭐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세금 뭐 그런 세제나 그런 부분이 이상적으로 괜찮았었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바꾸자 이번 법안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에서도 별 반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껏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자꾸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이 좀 다르다는 부분도 변호사님들께서도 약간 좀 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제 건설, 부동산, 종합취득세 이런 부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 꼭 아파트 짓고 도로 뚫고 70, 80년대 개발식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예산의 쓰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분의 경제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제가 옛날에 뭐 출판과 관련된 일을 좀 해서 얼마 전 예산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국공립중앙도서관에 배당된 그 예산이 5,500억 원 가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책을 구매하는 데 쓰는 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율이. 뭐 예상을 그냥 말씀하시죠. 못 하시겠죠? 한 500억 정도,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구매하는 거를 마치 건설공사에 하도급 주듯이
그냥 하청업체들 몇 군데 지목해가지고 제일 낮은 단가에서 책을 수매하는 식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예산들은 그러면 과연 5천억이나 어디다 쓰느냐? 뭐 조경하고 뭐 도서관에 새로 건물 꾸미고 이런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실제로 예산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그거를 확장시켜서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체와 국가에서 쓰인 예산의 37%가량이 SOC 분야에 쓰였어요. 그러면 그 SOC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 길 닦고 뭐 이런 데 쓰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다시 거꾸로 들자면 만약에 5천억 중에서 2천억만 실제로 출판 산업에 책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면 오늘날 문화 콘텐츠라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위축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2조 8천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많은 2조 8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세금을 다른 곳에 지출해서 경기를 부양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2조 8천억의 세금 혜택이 결국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 차를 사는 사람,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세금으로 자동차를 사주고 가전제품을 사주고 집을 사주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부양 대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출들이 곧바로 소비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이런 세금이 간다면 이건 바로 시장으로 투입이 되는 돈인데 과연 이 돈이 그대로 시장으로 투입이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들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소비에 나서잖아요. 그런 부분 효과도 생각을 해야죠. 일단 그리고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단가가 큰 것들이고 그만큼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죠.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쪽에 편향됐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돈을 풀겠죠. 이제 세금이 풀니까 이제 자동차도 사고 가전제품을 사는데 그 소비가 결국 대기업 제품이잖아요. 대기업이 파는 자동차, 대기업이 파는 가전제품, 그 대기업들에게 흘러가는 돈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서민들한테 갔으면은 그 동네 분식점, 슈퍼, 구두방 이런 데로 돈이 흘러나갈 텐데 이것은 대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기업에 가면 또 그만큼 대기업에서 그런 정도 혜택을 받은 걸로 고용 창출 효과도 있어요. 그거는 그건 이미 검증된 얘기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고용하는 숫자가 얼마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고용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퍼센티지가? 퍼센트라뇨?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고용 창출 전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기업을 놓고 얘기할 때 그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의 99%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제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의 88%는 중소기업 고용자들이에요. 대기업이 인력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거는 약간 착각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은 고용 문제는 아니고 그런 얘기 하시고 제가 이 대책 중에서 이제 한번 더 얘기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제 부양책을 발표하는데 정작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문제되는 거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서 가난한 분들 이 대책이 빠진 게 좀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참여정부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부동산을 가진 자가 이제 좀 어렵게 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대책을 왜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투기라는 용어도 저는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거든요. 그 부동산 그냥 어차피 개인의 의사로 투자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면은 과실을 갖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든 취득세든 충분한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고 손실이 보면 그 사람이 손실을 보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런 경우는 있죠. 한 가구 진짜로 내가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한 가구를 취득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은행 대출이 좀 많이 낀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이 그 집값을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집을 한 3억 대출을 받고 집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 그 집값의 시가가 3억 5천 정도다.
근데 그분은 거주할 목적으로 살았으면 그냥 계속 내시면 돼요. 3억의 채무에 대해서 그분은 수인할 생각으로 집을 취득하신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갑자기 또 저는 이거 안 좋아.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약간 사람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우리가 국가나 사회를 꾸려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목적과 아니면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주거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내고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같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분위기에서는 한때는 집이 이 정도가 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정도 집이면 3억 정도를 해서 사면서 은행이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정년퇴직할 때쯤에는 그걸 다 갚겠구나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형성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라 전체의 경기 침하라든가 아니면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락을 했다.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만의 잘못은. 물론 무리해서 뭐 정말 내가 돈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기는 좀.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우스포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게 뭐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는 별로 뭐 달가워지지 않으시는데 그런 부동산 대책들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건데 거래가 있어야 뭐 시장 가격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끊기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우스포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주는 게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거였죠. 제 얘기는. 근데 이 부동산 문제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한 번은 겪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의 10% 인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번에 인하해 줘 봤자 뭐 이번에 인하되지만 나중에 환급받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조삼모사 아니에요? 조삼모사. 기분만 좀 좋은 거, 잠깐 기분 좋은 거. 아니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아주 바보로 하는 정책인 것 같아 이게.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주려면 해주지 원천 징수액을 인하하는 이것도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그게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큰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답답해요. 저는 답답하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밖에 못 나오는가. 이렇게 저처럼 사실은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볼 때도 뭔가 이해가 안 가고 좀 아니다 싶은 사안이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밖에 과연 이 국가가 내놓을 수 없는가. 굉장히 답답해요.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제 활성화 대책은 4가지가 빠져 있다. 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의성, 미래, 서민, 그리고 효과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한시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계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개념 있는 4명의 변호사들이 함께한 서초동 사람들 제8회. 이번 시간에는 아동 성추행범 처벌 문제와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속이 좀 풀리셨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핫한 주제로 화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